시린 마음을 덮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걷는 고요한 마음 산책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가끔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요.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영원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오래전 내가 무심결에 뿌렸던 작은 온기가 거대한 빛의 파도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40대 중반의 한 평범한 주부님께서 보내주신 눈물과 기적이 교차하는 찬란한 인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코끝에 아른거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낮은 붉은 벽돌담 위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80년대 후반의 어느 변두리 돋네. 그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와 수진이는 자매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지만 우리는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죠. 학교가 끝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담벼락에 매달려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영아, 숙제 다 했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수진이의 목소리는 늘 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수진이네 아버지는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를 반겨주셨고, 제 어머니는 갓 구운 감자를 담 너머로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그 시절의 담벼락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그 담벼락 아래에서 비밀 일기를 공유하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던 여름날 수진이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수진이의 집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수진이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새아빠라고 불려야 했던 그 남자는 수진이의 삶을 통째로 앗아갈 괴물이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온 이후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던 수진이의 웃음소리는 단절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거친 고함과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숨을 죽인 채 흐느끼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술에 의지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6살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여름방학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수진이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수진이는 목까지 단추를 꽉 채운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거기엔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경찰에 신고하자. 우리 엄마한테 말할게. 응? 제 말에 수진이는 겁에 질린 눈등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 은영아. 그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져.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돼.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수진이의 방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제 방 침대, 머리맡에 귀를 대고 함께 울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 맑았던 눈망울은 초점을 잃은 채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이 시경, 제 방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커튼을 걷어보니 거기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커다란 배낭을 맨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죠. 은영아, 나 이제 정말 못 살겠어.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서울로 도망치려고.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수진이의 절박함이 훅 끼쳐왔습니다. 수진이의 손엔 집에서 몰래 챙겨 나온 듯한 낡은 짐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친구를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엔 제 보물 1호인 빨간 돼지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음악을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최신형 마이마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중학교 입학 때부터 3년 동안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 먹고 오락실에 갈 때 저는 버스비를 아끼려 2정거장씩 걸어 다녔습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 심부름하고 받은 잔돈 100원, 5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악착같이 모아 돼지의 배를 채웠습니다. 저금통은 묵직했고 그 안에는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인내와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커터칼을 가져와 돼지의 배를 갈랐습니다. 차르르 쏟아지는 동전들과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 그 돈은 제가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자 제 세계의 전부였던 1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당시 10만 원은 어린 학생에게는 물론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급하게 챙겨 수진이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가서 밥 굶지 말고 잠 잘 곳부터 찾아. 수진아, 너 꼭 살아야 해. 알았지? 수진이는 제 손에 쥐어진 돈을 보더니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담장 너머로 들리던 침묵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억눌렸던 삶의 무게를 토해내는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보이던 두려움 대신 무서울 정도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 은혜 절대 아니죠. 내가 준 이 돈,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야. 내가 서울 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을게.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 그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담장 아래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맹세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정확히 20년 뒤 10월 10일 오후 2시 남산타워 팔각정 앞에서 만나자. 그때 내가 준 이 돈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로 불려서 올게. 그때까지 너도 꼭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는 배가 갈린 빨간 돼지 저금통만이 처량하게 뒹굴고 있었죠. 마이마이를 사지 못했다는 아쉬움 같은 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친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꺾이지 않고 살아남기만을
그 가냘픈 어깨로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났다. 20년 뒤 10월 10일.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기적이 될 줄은 그때의 16살 소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와 저의 일막은 눈물 어린 작별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진이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 제 시간도 멈추지 않고 30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뒤에도 저는 가끔 담벼락 너머를 보며 친구의 안녕을 빌곤 했죠. 세월은 상처를 덮어주었고 저 또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함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참으로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창호 시공 업체를 운영했는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비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도 입가엔 늘 미소가 걸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 드디어 도심 외곽에 꿈에 그리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이삿날 거실 가득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여기서 진짜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정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믿고 거래하던 중견 건설사가 연쇄부도를 맞았다는 비보가 들려온 것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금고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수억 원짜리 어음들이 순식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과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우리를 믿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준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에 아이 등록금 내야 합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급해요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부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남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장만한 아파트를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가구 몇 개만 챙겨 나온 채 우리는 낡고 습한 지하 월세방으로 쫓기듯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주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자재, 대금 빚과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그리고 단 돈 10,0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지방의 막노동판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생활이 이어졌고 저 또한 가만히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생활정보지를 뒤졌습니다. 배운 것 없고 나이만 먹은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식당의 주방 보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거대한 식당 주방의 풍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손님이 쏟아내는 주문 소리와 뜨거운 불길,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설거지 더미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하던 설거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눌어붙은 불판을 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어깨가 빠질 듯 아파왔고 펄펄 끓는 대형 밥솥을 옮기다 화상을 입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고무장갑 속의 손가락은 독한 세제 때문에 진물이 나고 퉁퉁 부어올라 저녁이면 주먹조차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 제 몸에 밴 진한 음식 냄새와 기름찌든 내는 주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저는 그 시선이 부끄러워 늘 버스 맨 뒷자리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보며 남모르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인생은 왜 이토록 가혹할까 하는 원망이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매를 맞은 듯 쑤셔왔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제가 하는 유일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칠어진 손마디에 싼 약을 바르며 어린 시절 수진이가 떠나던 그 밤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0만 원을 쥐어주며 꼭 살아남으라 말했던 그날의 내 목소리, 그리고 20년 뒤에 만나자던 친구의 비장한 약속. 현실은 지옥 같았고 희망은 바늘구멍보다 작아 보였지만 저는 그 약속 하나를 등대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있니? 아니면 정말 내 말대로 멋지게 성공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니? 가끔은 수진이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10만 원이 없었더라면 내 삶이 조금은 덜 고달팠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으니까요. 벼랑 끝에 선 친구를 위해 제 전 재산을 내어주었던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방 현장에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끔 전화를 걸어와 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차마 다 말하지 못한 채 조금만 더 버티자,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트에서 1,000원짜리 하나에도 손을 떨며 물건을 내려놓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는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메워가던 중 어느덧 약속의 시간인 20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10월을 향해 갈수록 제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방망이질 쳤습니다. 제 손은 비록 설거지물에 불어 터지고 옷은 낡았지만 제 영혼만큼은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친구가 올까? 아니, 살아는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그 10만 원이 수진이를 살렸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혹독했던 삶의 한가운데서 제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수진이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제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잡고 생애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드디어 약속했던 20년 뒤의 10월 10일, 그 기적 같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을 햇살은 유난히도 투명하고 시렸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아껴두었던 흰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수년 전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때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던 옷인데 이제는 소매 끝단이 조금해지고 유행도 지났지만 제게 남은 유일하게 태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주방 일을 하며 갈라진 손톱에 투명한 영양제라도 발라보려 했지만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와 거친 손등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혹시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그 사이 제 삶은 너무나 남루해졌으니까요. 남산타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수진이가 약속을 잊었어도 좋으니 그저 어디선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아있어 주기를. 만약 오지 않는데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산에 도착해 팔각정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오르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16살 소녀들이 나누었던 그 비장하고도 무모했던 약속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남산타워 팔각정 앞은 나들이 나온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팔각정 기둥 옆에 서서 시계와 사람들 얼굴을 번갈아 보며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20년 전 어린애들 장난 같은 약속을 누가 기억하겠어. 고개를 숙인 채 신발 끝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낯익은 듯 낯선 하지만 분명 제 가슴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영아, 박은영, 너 맞지?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곳엔 20년 전 눈물범벅이 되어 담벼락을 넘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정장에 당당한 눈빛을 가진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맑은 눈동자만큼은 16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은영아. 이렇게 와줬구나. 수진이는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 수진이는 자신의 지난 삶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준 그 꼬깃꼬깃한 10만 원은 그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노숙을 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면서도 수진이는 제가 준 10만 원을 미천 삼아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답니다. 남들 잘 때 이 시간만 자며 김밥을 말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끼니를 걸으며 버텼던 수진이는 마침내 자신만의 비법으로 작은 가게를 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둔 거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은영아, 나는 단 한순간도 그날 남산타워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준 그 빨간 돼지 저금통 돈을 생각했어. 그걸로 다시 일어섰고 여기까지 왔어. 친구의 성공이 제 일처럼 기뻐서 웃음이 났지만 이내 제 초라한 현실이 떠올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제 근황을 물었고 저는 차마 숨길 수 없어. 남편의 사업 부도와 지금 제가 처한 지독한 가난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 식당의 이름을 말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니 제 손을 잡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일하는 곳이 행복한 밥상이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수진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중 하나였던 겁니다. 친구는 제가 뼈가 부서져라 설거지를 하고 불판을 닦고 음식 냄새를 뒤집었으며 일하던 그 거대한 기업의 주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거칠어진 손마디와 독한 세제에 상해버린 손등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정말 미안해. 내 회사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부려먹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성공했답시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어. 내가 닦은 그 수만 개의 불판이, 내가 씻은 그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였다니. 내가 어떻게 너를 몰라볼 수가 있었니? 수진이의 울음소리는 카페 안에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슬픈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참회의 울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버텨온 그 지옥 같은 노동의 시간이 결국 수진이가 일군 제국 안에서의 일이었다는 사실이 마치 신이 짜놓은 정교한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노을이 지는 남산에서 수진이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은영아, 20년 전 내가 내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손 절대 안 놓을게. 아니, 이제 우리 같이 걷자.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억울함과 슬픔, 고단함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설거지를 하며 흘렸던 눈물이 사실은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정직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꼬깃꼬깃했던 10만 원의 진심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숙성을 거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빛으로 돌아와 제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이후 저를 더 이상 그 차가운 주방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차에 태워 곧장 본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친구가 일궈낸 세상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비서에게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라고 엄하게 지시한 뒤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은영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내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너처럼 깨끗하고 귀한 진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
내가 16살 때 내밀었던 그 10만 원은 내 인생의 유일한 자본이었고, 이제 그 자본이 이만큼 커졌으니 주인인 너에게 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수진이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남편의 실력과 정직함을 이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비록 부도를 맞았지만 끝까지 직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해 집까지 팔았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거든요. 수진이는 자신의 브랜드가 매달 수십 개씩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는데 신뢰할 만한 인테리어와 시공 전담 파트너가 절실했다며 남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지방 막노동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올라온 남편은 수진이를 대면하고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친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수진이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은영이 남편분. 은영이가 제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저도 사장님의 그 정직한 기술력을 믿고 저희 회사의 모든 시공권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더 멀리 가기 위해 사장님께 드리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수진이는 거액의 성급금과 함께 새로운 공장을 임대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빚쟁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던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내뱉고 월세방 문을 발로 차던 이들이 수진이가 보낸 법무팀 직원들 앞에서 쩔쩔매며 영수증을 써내려가던 모습 말입니다. 남편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공장 열쇠를 받아든 날 공장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은영이 고생 끝났어. 그 목소리가 텅 빈 공장에 메아리칠 때 제 마음속 응어리도 비로소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흐른 지금 저희 부부는 다시금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이제 수진이네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협력업체로 당당히 자리 잡았고 저희는 시골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타운하우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남편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수진이와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세상에 둘도 없는 혈육 같은 존재로 지내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저희 집에 내려와 은영아, 내가 그때 그 빨간 돼지 안 줬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라며 장난스럽게 웃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친구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로 답하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바꾼 기적의 씨앗은 30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 건넨 꼬깃꼬깃한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돈이 10억 이상의 기적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당장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진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주를 돌아 더 큰 사랑의 파동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삶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남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건넨 작은 친절, 무심코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고 훗날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나를 구원할 등불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차가운 비바람 속에 홀로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심어 놓았던 선의의 씨앗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기적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푼 온기가 언젠가 거대한 빛이 되어 당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그날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의 마음 산책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결에도 따뜻한 위로와 기적의 전조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눈부시고 따뜻할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